트럼프의 어떤 당선이 유력하다 하는 외신이 나오고 있을 때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김정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 후보의 한 명을 북한의 김정은이 응원하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트럼프 화이팅 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김정은 집무실에 뭐 CNN, NBC, ABC 다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경선할 때는 김정은이 야 와인 가지고 치즈하고 같이 먹으면서 저거 보자.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김정은이 처음에 나올 때 그냥 만났던 유명한 사람이 전 농구 선수 데니스 러드만이 그냥 미국 사람 중에서는 제일 잘 알려진 사람을 만난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3번이나 만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할아버지도 못했고 아버지도 못했고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약간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저 사람도 스트롱맨, 나도 스트롱맨, 우리끼리 뭔가 이야기가 통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지금도 경선할 때마다 김정은을 이렇게 하고 TV 보면서 왜 바이든이 자꾸 올라간 거야? 왜 트럼프가 저걸 떨어지는 거야? 열받으면서 보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와 북한은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 대화 전에 선행 조건을 걸어요. 인권.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거론하니까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도 지금 북한과 대화가 없었는데 이 트럼프라는 인물은 이걸 초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과도 손을 잡는다. 이거를 만약에 김정은이 굉장히 똑똑해서 그걸 파악을 했다고 하면 좋다. 트럼프, 내가 당신을 스타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달라. 게다가 또 한번 만나봤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가 통하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부터 두 사람의 어떤 브로맨스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지. 처음 이제 두 사람이 정치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철천지 원수처럼 맞아요. 이제 그 대화도 아니죠. 뭐 거의 이제 막말들을 쏟아내던 그런 사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네, 사실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 북한, 김정은과의 프렌드십, 우정을 과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트럼프처럼 북한의 수령과 대화가 통했던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김정은과 트럼프,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다 페일이었거든요. 실패를 했거든요. 그건 성공한 회담이 아니에요. 실패한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미국 정치에서 그걸 활용하는 데에는 북한과 말을 해본 대통령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북한이 엄청난 말폭탄을 쐈는데 이 평소 북한 매체에서 북한과 미국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하는 함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거 많이 했잖아요. 미제 승량이. 미제, 승량이, 그렇죠. 괴뢰, 원수. 그렇죠. 사실 미제라는 건 나쁜 말 아니에요. 미국 제국주의의 준말이에요. 미 제국주의의 준말은 그냥 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미제라고 안 좋아 하면 보이는데. 그래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미제, 메이드 인 USA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국 제품이라고. 미제국주의. 근데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 철전지 원수. 원수. 괴뢰. 요게 이제 철전지 원수가 굉장히 이제 어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개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는데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트럼프를 철천지 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희대의 정치 이단화로 해서 이 트럼프와 같은 무지하고 부악한 늑다리가 남달리 저속하고 깡패적이며 이 미국과 같은 위험천만한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던 첫 해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보란 듯이 김정은이 큰 선물을 트럼프 취임 축하 선물로 보냅니다. 뭐였냐면 6차 핵실험. 6차 핵실험. 이게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취임하던 첫 해에 취임 선물로 6차 핵실험을 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쪽이구나, 북쪽. 하나 더 줘요. 이거 핵실험 받고 하나 서비스로 더 가요.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와우. 시험 발사 ICBM. 그러니까 핵과 ICBM은 세트. 미국을 겨누는 세트거든요. 이거를 북한 김정은이 단행할 만큼 트럼프에 대해서 초기엔 굉장히 적대죠. 그 트럼프가 하는 그 막말이 그 어프렌티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You're fired! 그거로 유명한. 네네. 거기 다 했던 말들이에요. 근데 저 TV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표현들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공식 언어로 쓸까 써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그 6차 핵실험 이후에 또 주고받은 게 있는데 뭐냐? 말폭탄이거든요.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and we can't have madmen out there shooting rockets all over the place. He's fired. He's fired. 그때 이제 김정은 했던 말이 불망나니 깡패 트럼프 대통령 넉다리 그런 다음에 미치광이 노인네 등등등을 했어요. 와! 아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귀를 의심했던 게 늑다리 트럼프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조만간 트럼프 성격에 북한에다 뭘 하나 때려 박지 않을까 막 너무 막 거기서 깜짝깜짝 놀랐을 정도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또 번역을 해서 영어로 또 트럼프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김정은이 썼던 단어 중에 도타르드라는 표현을 또 썼거든요. D-O-T-A-R-D가 도타르드가 뭐예요? 사전 찾아보시면 늙은 미치광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셰익스피어 작품에만 나오고 현재 영어에서는 안 쓰여요. 말이지. 트럼프가 들었어. 미국 언론에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때 미국 젊은이들이 도타르드가 뭐냐고 자기들이 검색해서 순위에 올라갔다고 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이제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곧 전쟁이 임박해 보이니까 휴전선 근처에 있는 주한 미국인들 다 고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선언까지 했고 북한 그래? 그럼 우리는 바로 괌을 핵 공격하겠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진짜 그때는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나서 하는 그 정상회담 보고 우리가 브로맨스도 하는데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면요. 2018년 그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책상 위에 핵 탄두, 핵 단추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책상에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핵 단추가 있다. 초딩들이야 뭐야 진짜. 이렇게 맞받아쳤을 정도로 서로가 아주 그냥 관계가 정말 엄청 안 좋았었죠. 네. 어찌됐건 이 두 스트롱맨 김정은과 트럼프 2019년에 이어서 과연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어찌됐건 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트럼프에 의해서 체급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당연히 만나야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나는 관심이 없다. 일절 반응을 하지 않은 것도 왜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합니까? 대화하면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나올 게 뻔한데 왜 이렇게 바이든 지난 거의 4년 동안 북한이 계속 뭐 핵심 잠수함 무슨 정찰 위성 자꾸 왜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개발을 하지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꽉 먹고 알 먹고죠. 트럼프의 장점은 뭐예요? 모든 일은 거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할머니가 얘기했지만 영씨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는 그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딱 트럼프가 얘기하면은 그 협상 그 바게닝 칩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는 뭐 핵무기도 고도화되고 각종 무기가 개발되니까 협상력이 높아지죠. 판돈이 커진 거예요. 판돈이 커지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11월에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바이든과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하더라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11월 대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북한이 유리한 조건을 이제 만들 의향으로 계속해서 신무기 개발하고 터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나라를 이어받았을 때 그러니까 일반 경제는 다 죽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상태가 없는 데서 여기서 2013년도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2018년까지 17년까지 됐다 핵 고도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왔는데 이제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했거나 핵을 고도화하지 않았으면 트럼프가 만나줬을까요? 트럼프가 안 만나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핵무기로 하면서 워싱턴이 세계 정치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평양의 의지에 따라서 지구는 돌아간다. 이런 논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체급이 확 올라갔어요. 맞아. 김정은이 체급이 확 올라가고 11월 달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전에 가져왔던 한동훈 가면 이렇게 줄게. 이게 아니야. 이제는 나하고 하려면은 적어도 이만한 거는 내야지. 요만큼 해서 영변에다 요만큼 올려서 뭐 이렇게 줄 생각하지 마. 미국하고 협상은 뭐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이 북한과 김정은의 이름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대선판에 김정은이 키맨으로 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번에 이 재임 기간에 보면 언론을 가지고 놀아요.
천재예요, 천재. 이미지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을 언급할까? 또 그 의도는 뭘까? 살펴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Donald. And you can take a look at North Korea.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와.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첫 경선지역이죠. 아이오와주 코커스 첫 경선.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We were going to have a war with them, and they have a massive nuclear stockpile, possibly as big as anybody. And so we did a great job. 실패했다는 얘기를 안 하네. 잘 해냈어. 성공했지, 성공. That Kim Jong-un knew about the torture because Kim told him that. When the world is on fire, you want to talk about a contrast in foreign policy? You don't befriend dictators and thugs who want to kill us. Thugs who want to kill us. 그렇지. 그렇지. Well, we have to obviously keep Kim Jong-un in a box. This is a very irrational individual. He's prone perhaps to do irrational things. And so we will work to put him in a box and to keep the pressure on Kim Jong-un. 이게 사실은 미국 공화당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압박해야 되고 봉쇄해야 된다. 트럼프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 정말 이게 묘해. 그 여성 후보하고 이제 공화당의 이제 남성 후보 보면은 그러잖아요. 김정은을 박스에 가둬놔야 된다. 김정은의 운신의 폭을 좁혀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깡패라고, 떡이라고 했거든요. You don't befriend dictators and thugs who want to kill us. Thugs who want to kill us.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의 정계에서 유통되는 생각인 거죠. 근데 트럼프는 완전 유통 안 되는 생각,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는 결과든 원하지 않든 결과든 어떻게든지 결과물이 도출될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제 한국의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 저희는 그걸 대비를 해야죠. 자, 미국 괴짜 스트롱맨 트럼프와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적인 괴짜로 낙인 찍힌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날 둘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 만남을 보면 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정말 전 세계 난리가 났어요. 눈을 안 마주치네. 나도 한다. 나도 터치한다. 긴장했네. 예, 입맛을 다시잖아요.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They'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분변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When I did it,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and then we fell in love. 야, 밀당이구나, 이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equal or greater than the first. And we made a lot of progress. And I think the biggest progress was our relationship is really a good one. 자, 만찬도 했고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독이가. 안녕 이렇게 하네.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세 번 다 인상이 깊었지만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제일 인상이 깊었거든요. 또 김일성, 김정일 선대에도 또 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또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남을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좀 그런 대북 제재가 좀 완화가 되어서 식량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진짜 많이 했어요. 나는 제일 놀란 게 네. 국기를 이렇게 교차로 세웠는데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어. 와, 인공기하고 성조기가 붙어 있는데 조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희한한 깔맞춤. 정말 희한했어요. 정말 희한했는데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한 하늘을 이거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들이라 그래서 두 깃발이 이렇게 있는 거 자체가 충격이에요, 저희한테. 거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좀 지도자처럼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탈북민 입장으로서는 야, 저 너무 김정은을 스타로 만들어주는데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막 중간중간에 악수를 하는데 막 찐이에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막 나중에 탁 이거 할 때. 따봉. 따봉을 딱 해주니까 야, 이건 세기의 만남, 세기의 악수, 세기의 엄지척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전 세계가 난리치니까 야, 정은이 스타 됐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아, 이게 북한이 플랜 A를 참 준비를 잘했구나.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요. 모두 발언할 때 달랐어요. 모두 발언할 때 트럼프는 우리 잘 지내봅시다 끝이에요. 요약하면은. 근데 김정은 이렇게 우리가 오기 힘든 길을 걸어왔고 많은 것을 인내했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아, 이거 북한이 이 회담에서 트럼프를 끌고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We'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또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지켜봤는데 결국 그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안 쳐다봐요. 그 가장 큰 이유가 키 차이. 왜냐하면은 쳐다보면 올려다보고 우러러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트럼프의 인중에 고정되어 있어요. 걸어가는 것도 보면은 되게 천천히 걸으면서 살짝 부자연스러운데 보면은요 키높이 구두를 신었어요. 깔창. 회담 내내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뭐랄까요, 그 긴장감 그리고 서로 그 기싸움,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주도권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회담할 때 보면은 그때는 기싸움이 보였죠. 김정은 위원장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고 이렇게 침을 바르고 입맛을 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유명한 악수 끌어당기죠. 김정은 위원장이 끌어당겼는데 나머지 보면 부드러운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팔꿈치를 툭툭 치고 등을 치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그런 제스처예요. 그래서 피부 접촉을 하면 그만큼 그 교감이 증가되고 영향이 미친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나중엔 김정은 위원장도 따라서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게 보여요. 30분 동안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는 트럼프 제스처거든요. 봤어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이제 트럼프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그때는 많이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한한테 불리해진 것은 북한이 승리한 것 같기는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막판에 이렇게 경제 제재를 풀어야지 성공인데
그 카드는 노련한 협상가인 트럼프가 끝까지 주지를 않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돌리기에는 이 트럼프라는 카드를 버리기가 아까운 상태를 계속 유지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기대했던 회담이 결국 노딜로 끝나면서 이제 결말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좀 분위기가 달랐다. 또 이런 결말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취재하시면서 느꼈던 부분 없나요? 아무래도 1차 회담 때는 이제 처음 이뤄지는 회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첫 만남, 상견례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큰 느낌의 빅딜은 없었지만 약간 스몰딜 느낌으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몰딜 이상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양측이. 아무래도 1차 회담보다 CVID라고 이제 완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의 줄임말인데요. 이렇게 되지 않은, 소위 빅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다가 아무래도 트럼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당시 국내 정치 상황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게 개인 변호사가 이제 여자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다라는 걸 폭로를 하면서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타개할 만한 포인트 중에 빅딜이 안 되면 노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하고 애매모호하게 스몰딜로 하면 여기도 욕먹고 저기도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으니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굉장히 이슈였어요. 미국의 청문회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김정은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는 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손을 더럽히기보다는 볼튼 보좌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노딜이 성사되게끔 판을 만든 게 아닌가.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이제 그 회고록을 보면은 3번 브리핑을 했다 그래요. 하노이 가기 전에 대통령에게. 그래서 계속 나올 때 결론은 뭐냐면 꼭 협상을 안 해도 된다, 딜을 안 해도 된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맞아, 내게 파워가 있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노딜이 된다면 2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노이에 가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안 하고 나올 생각을 했다, 그게 1설이고, 2설은 트럼프는 모든 것이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니까 딜만 좋으면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 측에서 영변 포기 말고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이번엔 안 되고 다음으로 가자, 이런 설이 있었고, 하지만 트럼프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만날 여지를 남겨둔다 해서 사실은 끝나고 에어포스 1으로 가다가 갑자기 차를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2차 회담이 이제 결렬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서로가 이제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게 아마 판문점에서의 그 3차 회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쇼맨들답게 화려하게 쇼를 펼쳐보였습니다. 그 판문점 회담을 봤을 때 정말 트럼프는, 김정은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세계적인 역사적인 관종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는 회담이었어요. 근데 내가 곧 한국에 가서 비무장지대 가는데 김정은을 만나면 좋겠다, 까똑 보냈어. 그걸 또 김정은이 또 받아가지고 갈게, 까똑. 성사가 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SNS로 갈 테니까 만나자, 오케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토콜이라서 수많은 절차들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SNS로 제안을 하고 받았다는 걸 또 트럼프가 연출했다는 것 자체가 쇼맨십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그 콘크리트 남과 북을 가르는 거, 여기까지 갔어요. Can I cross the line here? 내가 이 연속 넘어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김정은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넘어오시면 우리 공화국에 들어오는 첫 번째 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원칙적으로는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개인이 아니에요. 미합중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연석을 넘는 순간 납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개인 트럼프가 아니라 미합중국 대통령이 적성 국가에 넘어가서 납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또 쇼맨십, 또 센서가 발휘가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카메라들이 다 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넘어간다? 나는 이 쇼맨십의 활용 점정 찍는다.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 북핵, 비핵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턱 넘어갈 때 밟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되게 집중해서 봤어요. 왜?
그 턱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대기를 한번 딱 밟더라고요. 그 선을 이렇게 뭔가 밟는 듯한 느낌이 전 진하게 보여졌어요. 이 분계선을 딱 밟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 할머니들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은 문지방 밟는 기분. 그런 기분. 이걸 굳이 딱 밟아서 극대화시키려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디테일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판문점 회담이 마침 민주당 대선 후보 첫 토론회 시간이었는데 미국의 시청자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는 보지도 않고 트럼프랑 김정은 만나는 것만 시선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이야, 그래서 이걸 참 어디서든 이 둘이 만나게 된다면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제가 정답을 알죠. 제가 정답을 알죠. 무모한 거래. 무모한 거래.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집권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보장을 했던 볼튼이 한 이야기예요. 무모한 거래가 뭐냐 이걸 가지고 또 한동안 뭐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이제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그 자서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기가 너무너무 긴장했던 순간이 있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기준을 요구해야 되냐 그랬을 때 자기가 대답한 거는 국제기구에서 결정된 그 기준에 따라서 북한 핵 폐기, 사찰을 해야 된다. 사찰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북한이 말하는 걸 다 믿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그러고 다시 협상에 임했다 합니다. 근데 존 볼튼 보좌관이 있었지만 그게 나한테는 가장 최악의 악몽이었다. 예스 할까 봐. 보스가 예스하고 나면 추인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덜컥 받으면. 근데 다시 만나면 또 덜컥 받을 수가 있죠. 영변 더하기 뭐뭐뭐를 또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냄새나는 우물은 아직도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뚜껑만 덮은 다음에 비핵화 성공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항상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 대선 유세 때 보셨죠? 자기는 정말 치열하게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을 얻고. When I did it,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and then we fell in love. I was tough on him. He was tough on me. We went back and forth, but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Really?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요만큼 부족했지. 다음에 만나면은 완성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 한국, 일본 전 세계에서 고민이 크죠. 게다가 이제 1차 북미 정상 싱가포르 회담 때도 김정은이 한미 연합 훈련 이제 중단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참모진과의 어떤 합의도 없이 갑자기 오케이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즉흥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욕을 먹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더해서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도 조금 풀어줄 수 있느냐는 것도 오픈 마인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모진 입장에서는 열심히 막 구축해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혀놨더니 얘기하지도 않았던 거를 오케이를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벙찌게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뭐 쇼맨십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예전에 했던 거 또 하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겠죠. 그렇죠. 사실 이게 20대 때 헤어졌던 커플이 이 30대 때 다시 만나면 좀 원하는 게 좀 달라지거나 뭔가 좀 그 현실적으로 좀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미국 여러 번 자꾸 가는데 미국 사람들도 전문가별로 다 달라요. 트럼프가 된다 그러고 바이든이 된다 그러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캠프에 있는 분들이 한국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 1기 트럼프 때처럼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저는 가장 악몽이 북한 핵 동결하고 북한 핵 군축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거든요. 이건 정말 있을 수는 없는 그런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핵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서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또 장사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인정할 만큼 북한이 매력적인 뭔가를 과연 미국에다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북한의 딜레마는 트럼프와의 이제 다시 정상회담 하려면 도발을 해야 되는데 도발을 했다가 오히려 더 소외되고 고립화되면은 그렇잖아도 경제가 힘든데 이 고통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재선이 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1급 정보. 북한 뉴스 뒷이야기들을 파헤칩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둘의 기싸움. 근데
김길성 기자님은 이 둘의 기싸움을 보면서 비유하자면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저는 행실머리 나쁘고 성미까지도 급한 쥐하고 네네. 고양이의 대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쥐가 예, 김정은이고 예. 고양이가 트럼프고 국토의 크기로 보나 네네. 인구수로 보나 외교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그 국제적인 그 지위로 보나 이 짝에는 고양이나 같죠. 이제 말하듯이 행실머리 나쁜 후 성미까지 급한 쥐가 어떻게나 자기를 억제하는 고양이를 이겨보겠다고 네네. 계속 수십 년을 갈고 닦아서 송곳니 2개를 딱 물었어요. 하나는 핵, 하나는 미사일. 요걸로 이제 좀 그러면 뒷다리라도 물겠다. 그러나 속담에 쥐도 급하면 고양이 뒷다리를 문다 말이지 그래서 고양이를 이겼다 그런 말은 또 없어요. 그 얘기는 없죠. 네. 문다까지. 쥐가 문다 한들 고양이를 이기겠어요? 아, 그렇다. 미국이 북한을 떠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만약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북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각 나라들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 나중에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들이 앉았을 때 북한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선제 공격, 참수 작전을 이야기하지만 테이블로 이 북한하고 미국이 모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둘의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싸움은 과연 어떻게 끝날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로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과 트럼프 과연 이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래서 먼저 공격력부터 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별점으로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성 기자님, 공격력에서는 별점을 준다면? 김정은 북한에는 별 2점을 주고 네. 미국 정부에는 별 5점을 주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별 2개가 이게 다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군사력을 놓고 내가 별을 하나 줬어요. 근데 군사력이 북한은 지금 반세기 내 계속 전쟁 준비를 해오고 있는 나라지만은 그 나라 자체가 낙화다 나니까 총, 무기, 포 많이 만들어놨지만은 벌써 90년대 중반부터 탄 생산이 멎어버렸어요. 거의 10%대에서 고착돼서 올라 못 가요.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우리가 총포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탄이 없으면 부지깽이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네. 탄을 보장 못하니까 계속 핵미사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G 수준의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게 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면 온전한 거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가상해서 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원력도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 주는 거는 그 허세적인 필살기 있죠. 그까지 말로 달겨드는 거. 세게 보이려고. 난 비유하는 건 목도리 도마뱀에 비기고 싶어요. 아, 쥐인데 목도리 도마뱀이요? 네. 만약에 김정은을 목도리 도마뱀으로 본다면 왜요? 목도리 도마뱀이 쭉 가다가 저보다 큰 거하고 맞다들렸다 하면 몸을 쫙 뚫고요. 자기도 크다고. 커 보이려고. 여참도 공격할 수도 있다 하고 계속 하는데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가겠어요? 경련이 일어나서 죽어요. 시한이 넘기면. 기자님이 목도리 도마뱀으로 보여요, 지금요? 그럼 내가 지금 표현했죠. 김정은이는 호세를 가지고 계속 떠드는데 이것도 시한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끝까지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 말 계속 하다 진짜 맞아요. 그렇게 떠들다가. 그러나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첫째,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서 20년 동안 전대 대통령들이 그 핵을 포기 못 시키다 나니까 제약이 없어졌어요. 미 의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국내적인 명분을 가졌어요.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군사적 동원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공격력을 그렇게 높이 쓴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이제 김정은에게는 별을 2점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4점을 주고 싶어요. 제가 김정은한테 2점을 주는 거는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해서 미국 본토에 날려서 미국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5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그럴 만한 미사일, 그럴 만한 핵을 개발을 못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선택은요,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일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이제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미군도 피해를 볼 거예요. 아까 이제 기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쥐가 이제 고양이 다리를 물잖아요. 그러면은 쥐는 죽을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요 절름발이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어쨌든 그쵸? 피해를 입는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트럼프한테 이제 4개를 줬던 이유는 그러니까 5개에서 하나를 빼셨어요? 예, 왜 4개를 줬냐면요. 왜냐면은 만약 미국의 그 피해가 군인들이 하나도 안 죽고 북한을 공격을 해가지고 북한의 그 김정은을 쓸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5점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도 북한을 공격하면서 피해를 분명히 볼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점을 빼서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김정은이는 한 3개, 트럼프는 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정은을 상대적으로 이제 두 분보다 좀 높게 줬다고 하면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각자의 목표 달성도를 생각해 볼 때 김정은이는 핵무기 한 발로도 서울에 뭐 40만 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고 거기다 화생방 무기 5천 톤에다가 설사 남북 간의 전쟁이 난다지 북미 간의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완전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한을 만약 미국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땅굴도 수도 없이 많고 6.25 때도 봤듯이 완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버틴다면 트럼프는 자기 목적을 100%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김정은이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정도의 목표만 갖고 있다면 달성도가 높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중에 3개는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일리는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방어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방어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김기성 기자님이 봤을 때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 방어력 점수를 매긴다면? 방어력으로 놓고 볼 때 김정은은 1점이고 트럼프는 5점을 주고 싶어요. 일단은 김정은한테 1점을 준 거는 그 핵 미사일 때문에 준 거예요. 이 핵 미사일도 1점 주기가 아까워요. 선진국이 그 미사일 개발, 핵 개발 수준에 비하면 이건 간탕밭에서 뭉개는 수준이에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네. 제가 트럼프의 방어력을 별 5개를 다 준 원인이 북한의 공격력으로는 미국의 방어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항공 모함 함대 하나만 와도 한 개 국토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공격했다 해도 미군이 입는 피해는 그렇게 크다고 보질 않아요. 저는 북한의 방어력은 0점이라고 보고요. 아예 없다? 예, 아예 없다. 나도 0점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방어력은 4점을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약 전쟁이 북한하고 미국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북한은 싸울 거예요. 미국을 향해서. 근데 결국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김정은 정권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라진 정권이 무슨 방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0점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한테 이제 4점을 준 이유는 지금 한국에 30만 정도의 미국 시민들이 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칠 거예요. 사상자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방어력은 없다. 그래서 4점을 이제 트럼프한테 주고 싶습니다. 예. 자, 또 이제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네. 김정은 3점, 그 다음에 트럼프 4점. 이 정도 주고 싶어요. 아까랑 공격력이 네, 거의 똑같은... 비슷하죠. 네네네. 왜냐하면 뭐 축구도 그렇지만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수비력이 있으면 공격력도 강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북한의 경우는 사실 아까 공수가 양면성이 있다는 게 이거는 핵이 없는 나라에 가능한 거지 핵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별 3개 준 것도 오히려 작다라고 할 정도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북한의 수비력은 어디 있냐면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화생방 무기 이런 걸 가졌지만 이 무기들을 미국을 점령하거나 미국을 붕괴시키려고 만든 무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데는 충분한 무기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상당히 충분한 수비력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경우는 뭐 지리적으로 미국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아직은 북한의 미사일이 재진입 기술까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쏠 능력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방어력은 훨씬 더 강하고 트럼프가 방어력이 강한데
그렇지만은 미국이 북한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그 100점 만점의 모든 방어력을 다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의 미군들이 북한의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무기 다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냥 북한을 두들겨 패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죠. 에만 무려 2번이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자, 한밤중에 미사일을 쏴서 더더군다나 더 논란이 되기도 했죠. 자, 오늘 홍현익 선생님 모시고 북한의 미사일 관련 속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몇 번이나 실험했었죠? 지금 7번째 쐈는데요. 5월 달에 4번, 그러니까 거의 매주 한 번씩 쐈고 6월 달에 한 번, 6월 달은 좀 적었죠. 7월 달에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쏘고 28일 날 쏘고 근데 7월 달에는 그야말로 대륙간 탄도탄을 화성 14형을 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까지는 난공불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니까 이제 미국도 좀 약간 당황한 거죠. 이렇게 조그만 나라한테 우리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종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주로 낮에 쐈는데 이번엔 또 밤에도 쏘대요. 그거 왜 밤에 쏘고 그래요? 네, 이번에 뭐 밤에도 쐈지만은 그동안 한 번도 안 쐈던 자강도라고 하는 데서 쐈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경 근처에 있는 곳인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북쪽이지만 미사일이 날아갈 때 미국으로 날아갈 땐 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시카고 쪽으로 해서 워싱턴을 겨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자강도란 데서 처음 쏜 이유는 아무 곳에서나 쏠 수 있다. 이건 뭐 쏘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쏜 거는 미사일을 싣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발사대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거치시켜 놓고 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밤중에도 우린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자기네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밤중이라고 하지만 이제 밤 11시 41분에 쐈는데 그 시간이 워싱턴으로 보면 그 같은 날 아침 10시 41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 10시 41분 그야말로 불금을 즐기려고 하는 미국인들이 이게 웬 난데없이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불량 국가에서 미국을 겨냥해서 언제든지 핵폭탄을 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줘서 미국 국민들을 움직이고 그런 여론을 움직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한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9.11 테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일어났더니 어젯밤에 미사일 훈련을 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주말에 그냥 그 충격을 계속 미국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계산했다는 거네요. 그 거리가요, 실제로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진짜? 그렇죠. 이 괌을 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화성 12형인데 그것도 역시 4,500km입니다. 그러니까 5,500km가 넘어가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저희 대륙간 탄도탄 이 화성 12형도 4,500km 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거의 대륙간 탄도탄에 육박하는데 화성 14형은 그야말로 알래스카 또 하와이를 넘어서 LA나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는 물론이고 좀 길게 보면 시카고나 워싱턴 DC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다 하는 거네 그럼. 네, 거리상으로 볼 때는 대륙간 탄도탄의 그 사거리는 이제 갖게 됐다. 단지 이제 대기권 밖에서 새로 들어올 때 재진입이라고 이제 하는 그 단계에서 6,000도, 7,000도의 열을 견뎌내고 그리고도 탄두가 마모가 안 돼서 정확한 지점으로 날아가고 원자 폭탄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지금 테스트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워싱턴 DC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뭐 걱정한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겁먹었다고. 또 이거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1대1로 막 뭐 화염이든 뭐든 해보자 그렇게 나가잖아요. 미국이 짜증난 거예요. 94년도 핵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점이 회담을 했어요. 북미 회담을. 그때부터 미국은 본의 아니게 북한 핵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23년간 평화 뭐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은 핵을 포기시킨 거는 고사고 옵둥이 하나를 더 업었어요. 미사일이라는 옵둥이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대화는 끝났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말겠느냐 이 끝이 어디까지 가겠는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알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8월 8일 날 이제 그 fire and fury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fury라는 단어는요. 분노 플러스 이제 보복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거는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그 상급의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그 매티슨 그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그 북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멸망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라. 사실 북핵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회담은 사실상 이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상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제력으로 보면 북한의 경제력에 미국은 한 약 600배 이상입니다. 600배.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죠, 북한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핵에 있어서는 이게 뭐 거의 대등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최악의 경우를 보면 1년여가 지나면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수소폭탄을 미국의 뉴욕이나 그런 데를 떨어뜨린다 하면은 그 한 발로 17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미국 사람들 한두 명만 그 국민의 생명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데 17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무시만 하다가는 큰 코 다치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진짜 대단하다. 8월에 무슨 괌 얘기가 있었죠, 소연 씨? 네, 그렇습니다. 8월 10날에 북한에서 북한군 전략군 사령관 명의로 그 발표문을 내는데요.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지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실제 그 자기들이 화성 12형이라는 미사일 4발로 일본 상공을 넘어서 미군 군사기진 괌을 우리가 기습 공격 다 해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내놓으면서 트럼프의 그 화염에 대한 얘기에 그 반발을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럼 진짜로 때릴 가능성도 있다.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될 게 그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이라는 이 장군이 결국은 지금 한 얘기 그대로 보면은 8월 중순까지 괌의 영해에서 좀 벗어난 3-40km 지역의 동서남북 4군데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서 최고사령관한테 보고를 하고 준비 태세를 갖춘 다음에 사령관님의 지시가 있으면 실행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직 북한이 한 얘기는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타격하는 계획을 세워서 김정은에게 보고해서 김정은이 지시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위협이라고 좀 더 실감나게 느끼는 것은 괌까지 날아가는데 17분 47초 걸린다. 빠르다, 완전. 몇 미터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역추산을 해보니까 아마 원산 내지 심포에서 쏠 것이다까지 역추산해서 지금 계산이 될 정도로 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이 예를 들어 하와이에서도 오지만은 괌에서 이제 뭐 B-1B도 오고 뭐 전략 폭격기 같은 게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괌은 항상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도 알고 좌표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하겠다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괌과 오키나와는 항상 이들에게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는 곳이네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고 실제로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항상 타격할 준비를 하고 여차해서 미국 증원군이 오려고 하면 타격을 실제로 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대화하자고 많은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맨날 무시하기나 하지 진지하게 대화에 나오질 않으니까 7월 4일과 7월 28일 날 보여준 거는 우리가 지금 시카고나 워싱턴 DC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했는데도 안 하냐? 그래도 안 하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에 미국 본토를 내가 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보다 쉬운 방법으로 괌도 너희들 영토니 그 괌에 직접적으로 군사기지를 타격은 안 하겠지만 주변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이제 대화에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 뭐 한두 시간 내에 북한을 그냥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과거에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만 고민하면 됐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책임감 있게 세계적인 3차 대전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선제 공격을 과연 안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어쨌든 이게 문 닫고 그냥 거기서만 살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18년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이때 보면서 뭔가 기대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잘 돼서 진짜 막 너무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았는데 이 트럼프 안티들이 얘기했지만 쇼 자체가 좋은 거니까 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다들 흥미롭게 지켜봤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엉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자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즈니스맨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를 만나서 뭐가 될 것 같은 1차 때 워낙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2차 때 저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이제 상상을 못했고 아마 트럼프의 저런 비즈니스 술수에 완전히 당했다 이렇게 아마 느꼈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김정은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트럼프 앞에서. 그게 가장 그래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을 개발하고 뭘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게 정말 워싱턴을 때리고 캘리포니아를 뭐 불바다로 만들고 이러는 게 최고 목적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북미 수교가 아마 최고 목적일 거고 트럼프가 돌아올 가능성 이 부분에 많이 북한이 주목하면서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노이의 굴욕을 다시 맛보지 않고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런 전략을 짤 참모가 아마 없을 겁니다.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관종이에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에 들어가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해. 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철학, 뭐 정치, 공학 다 필요 없어요. 나만 바라봐 하면 돼요. 예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도덕적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수사를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뭐 세계 평화가 어떻고 우리 인권이 어떻고 우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복잡하게. 트럼프는 간단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간단한 얘기라고 내가 지금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한 가지 외부의 적을 우리가 하나 상정을 하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같이 미국 오데오 주변에 원래 공업지대가 있었어요. 거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거든요. 이거를 힐러리 클린턴과 이 대선 경쟁을 할 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을 했어. 여러분들 지금 실직자죠? 여러분들이 지금 실직한 이유는 차이나 때문입니다. 차이나 타도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확 틀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양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인권도 뭐도 다 필요 없어요. 나만 바라봐. 그렇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트럼프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미국 사회에 이민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이런 순수한 사회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만큼 외부에서 다 이주해온 사람들이 정말 멜팅pot 섞여 있는 이게 없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게 먹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이중적인 이런 거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북한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어찌됐건 아무리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고 외교 무대에서의 이제 김정은의 어떤 스탠스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투표권은 없지만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심 바이든 현 대통령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냐 누가 북한에게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겁니다. 김정은에게는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이불킥하고 싶은 결과이겠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별의 순간에 터치를 했었던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성문을 썼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갔던 측면도 있어. 강선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차라리 강선도 줘버렸어도 지금 우린 달라질 거 없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강선을 안 줬지? 최선희
이런 생각을 김정은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나이브한 것 때문에 실패했던 그 순간이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더 잘해야지. 더군다나 그때는 협상할 카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니, 트럼프가 러시아도 신경 쓰고 이스라엘 지역 분쟁도 신경 쓴다는 거 알잖아요. 네네. 김정은이 해결은 못 해줘도 미국에게 유리하게 은근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도 본인한테 있단 말이죠. 재밌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지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사실 이건 논쟁할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진짜 준비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미심장한 이야기 첫 번째. 우리는 그럼 눈 뜨고 당하고 있냐? 응. 그렇게 만만한 호락호락한 대한민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 다 하고 있고. 이렇게 국뽕이 똥막해?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언제부터 북한만 못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언론에서도 등장해서 상당히 저희도 경계하면서 보는 건데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만에 하나 재선에 대해서 김정은과 만난다. 그때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이른바 북핵 용인론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건 우리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뉴스 보니까 뭐 용인하겠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왔었는데 그게 뭐 핵을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사실 북한의 입장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북한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비핵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핵 군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핵 동결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핵 개발을 동결을 해라. 이제 지금 뭐냐면 북한이 아직까지 미국을 향해 가지고 뭐 사거리는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건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남는 건 바로 뭐냐면 이른바 자위적 차원에서 그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오키나와라든 이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용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핵 국가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뭐 정상적인 외교 관계 다 하고 정상적인 무역 활동 하잖아요. 거기까지 딱 하자. 더 이상 개발하지 말아라. 여기서 딜을 딱 마감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사실 북한의 그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에서 미국은 자기 이해만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또 뭐가 되냐면 이제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일본이 뭐라 하든 한국이 뭐라 하든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 무슨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핵 자산들을 우리가 전략 핵 자산들 전개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비용도 내놔라. 니네들 위한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우리로서는. 전례가 있죠. 예. 이거 이용종 센터장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우리가 늘 외치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고 그게 한미일 공조의 어떻게 보면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기본 축이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이제 보상을 통해 가지고 핵을 동결시키거나 포기시키고 아니면 뭐 단념시키는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사실 뭐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트럼프가 집권해서 만약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 그 대신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일거에 무너지는 걸 수 있죠.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러면은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2018년 6월에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1차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너무나 쉽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 이래버렸잖아요. 이거 비용만 많이 들고 이러는데 만약에 앞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또 만나가지고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우리 옛날처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야, 너는 핵은 인정해줄게. 네. 그러면서 너희도 그냥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처럼 조용히만 있어. 그냥 가지고 있고 헌법에 핵 보유 명시해가지고 살아.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